예,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상용 프로세서들은 명령어 형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예가 나올 거고요. 실은 이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프로세서들의 명령어 형식을 봐야 되는지 일단은 한 5개 정도 보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좀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실 프로세서를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프로세서들은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이후에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시스크 타입과 리스크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시스크 타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플렉스예요. 복잡한 명령어 집합을 가진 컴퓨터를 우리가 시스크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리스크 같은 경우는 Reduced Instruction Set이에요. 줄여진 명령어 집합입니다. 그걸 갖는 컴퓨터를 우리가 리스크 프로세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름만 보면 시스크 프로세서는 명령어의 수가 많습니다. 리스크 프로세서들은 명령어의 수가 적어요. 반대로. 그래서 805 같은 경우에 인텔사에서 나온 805 같은 경우에 명령어의 개수가 255개 정도 됩니다. 되게 많죠. 오피코드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오피코드 길이만 따져도. 근데 암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한 6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명령어를 많이 두면 좋은 거냐? 아니면 적게 두면 좋은 거냐?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명령어의 종류가 많다는 건 실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내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많으니까. 대신 프로세서의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져요. 물론 느려진다고 해도 또 거기다가 엔지니어들 갈아넣기 시작하면 또 빨라지겠죠. 리스크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는 명령어의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수십 개의 명령어들을 아주 일정한 형태로 구동을 시켜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각각 보시면 시스크 머신은 말씀드린 대로 명령어의 수가 많아요. 명령어의 수가 많다 보니까 명령어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인텔 801 같은 경우도 8비트 프로세서죠. 그러니까 명령어의 길이가 8비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진 않아요. 8비트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비트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비트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길게 써야 8비트를 넘어가는 명령어 길이를 갖는 그런 명령어들도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지정 방식도 간접, 직접, 베이스, 아니면 즉시, 이미디에이트 이런 것들은 그냥 쓰죠.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시스크 타입의 프로세서들이 PDP 계열의 프로세서거나 아니면 인텔 펜티엄 계열의 프로세서들은 명령어의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합니다. 리스크 머신은요 좀 달라요. 명령어의 수를 최소화하고요. 명령어 길이를 무조건 원워드로 32비트 프로세서면 32비트로 16비트 프로세서면 16비트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물론 예외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예외 두지 않고 모든 명령어는 원워드입니다. 예외는 조금 있다고 그랬죠. 그래도 이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주소 지정 방식도요. 굉장히 단순한 그냥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만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시스크 머신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져요. 복잡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복잡도가 낮아져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를 복잡해도 괜찮아요. 낮으면 좋은 겁니까? 꼭 낮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요 리스크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복잡도를 낮춰가면서 실은 파이프라이닝 쪽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파이프라이닝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병렬 처리를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효율이 좋은 구조라고 그랬죠. 물론 시스크 머신들도 복잡하게 구조도 가져가면서 파이프라이닝 하는 프로세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스크 머신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쓰시고 있죠. 아트메가. 그 다음에 암 계열 요와 같은 프로세서들이 실은 요 리스크 머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진짜로 쓰는 프로세서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 일단 PDP 계열의 PDP-10 그 다음에 PDP-11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 컴퓨터들이죠. PDP-10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고정 길이로 썼어요. 시스크 계열이긴 한데 원 워드는 36비트로 그래서 명령어의 길이도 36비트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됩니다. 연산 코드는 시스크 계열이니까 명령어의 개수가 많으니까 연산 코드, OP 코드가 차지하는 필드의 비트 수도 많겠죠. 여기는 9비트를 써요. 그래서 최대 512개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왜? 2의 9승은 510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365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주소 값을 담는 곳이 있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인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IP필드를 하나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0이면 직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1의 값이 쓰여지면 이 명령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합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필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지스터죠. 인덱스 레지스터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메모리의 주소예요. A. 여기는 R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PDP-11 같은 경우는요. 명령어 길이가 달라요. 다양한 길이의 명령어 형식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OP 코드가 그 OP 코드 필드의 길이가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여기는 9비트로 고정됐죠. 여기는 4비트에서 16비트로 가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주소도 묵시적인 것도 쓰고 1주소, 2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자, PDP-11의 명령어 형식들을 바라보면은요. 요렇게 서머라이즈 될 수 있어요. 일단 맨 처음에 차이점을 보시면 OP 코드들은 다 명령어 필드의 맨 앞에 존재하죠. 근데 4비트, 갑자기 8비트, 그다음에 또 4비트도 있고 8비트도 있고 4비트 또 있죠. 근데 중간에 보면 7비트짜리도 있고요. 13비트짜리도 있고요. 심지어 10비트도 있고요. 이게 다 틀리죠. 명령어의 길이도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6비트밖에 안 돼요. 명령어 길이가. 그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까지는 다 16비트 명령어 길이를 갖네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7번, 8번도 마찬가지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는 16비트를 씁니다. 근데 요 뒤에 가면 좀 다르죠. 더해 보면 여기는 여기까지 있으니까 32비트를 쓰는 거죠. 갑자기 2배로 더블링이 됐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32비트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나 쓸까요? 32비트에 16비트를 더 붙였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48비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령어 길이도 16비트, 32비트, 48비트까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48비트짜리는 왜 그럴까요? 예, 메모리 어드레스를 A1, A2 두 개나 썼죠. 그러다 보니까 16비트짜리 길이를 갖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두 개나 쓰다 보니까 긴 명령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텔이죠. 펜티엄 계열의 프로세서들인데요. 여기는 리니어 어드레스라는 선형 주소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펙티브 어드레스 유효 주소만 가지고 따졌는데 그 유효 주소에 메모리를 여러 개 세그먼테이션을 해서 나누어서 세그먼트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를 각각의 세그먼트 레지스터에다가 뭐 인덱스 레지스터, PC, 뭐 베이스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를 담는 특별한 레지스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효 주소하고 그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저장된 주소하고 더해서 실제 억세스할 리니어 어드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일단 펜티엄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일단 유효 주소가 결정이 되면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하고 유효 주소를 더한 다음에 그때 나온 선형 주소가 그 프로세스의 새로운 주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소 지정 방식은요, 요와 같이 좀 많죠. 즉시, 이건 그냥 프로그래머가 데이터 값을 직접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 그 다음에 변이를 사용하는 베이스 방식을 갖는, 그 다음에 그걸 두 개를 섞어서 변이를 가진 베이스나 아니면 베이스 대신 인덱스 레지스터를 써서 변이를 갖는 인덱스나, 그 다음에 이건 또 더 복잡하죠. 인덱스하고 변이를 가진 베이스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렐러티브 상대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관계는요, 요거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첫 번째 즉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값 자체를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유효 주소, 선형 주소 나눌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레지스터 값을 그냥 써주는 거니까 이펙티브 어드레스나 선형 주소나 실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변이 주소가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프로세서가 발생하는 주소는 요 값을 더한 다음에 이펙티브 유효 주소하고 더해서 새로운 리니어 어드레스를 구해낸 다음 사용을 합니다. 요 이후에 변이 베이스를, 그다음에 변이를 가진 베이스, 변이를 가진 인덱스, 인덱스와 변이를 가진 베이스, 이렇게 총 5가지들은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계산을 해요. 여기는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값,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 레지스터가 담고 있는 주소값에 메모리 주소값을, 이건 명령어 안에 들어있겠죠. 이 주소값을 더한 값.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인덱스 레지스터에 담고 있는 주소값에 명령어가 담고 있는 주소값. 즉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명령어 포맷이 있으면 요 안에 주소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요 주소값하고 이게 인덱스 레지스터가 됐든 베이스 레지스터가 됐든 여기 나오는 값하고 더해서 새로운 주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와 변이를 갖는 건 인덱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터, 요 두 값을 더해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명령어 안에 포함된 주소값까지 더해줘요. 그 다음에 상대 방식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값에 주소를 담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구하고, 이때는 리니어 어드레스로 바로 이 이펙티브 어드레스 유효 주소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펜티엄 계열의 프로세서의 명령어 형식은 많이 복잡하죠. 즉시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트가 됐든 워드가 됐든 혹은 그렇죠. 상수값을 주는데 3.14로 쓸 수도 있고 3.141592로 쓸 수 있고 3.141592 어쩌고 저쩌고로 뒤로 계속 넘어가는 긴 거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상수의 크기 몇 비트로 표현해야 되는지 그 크기 값에 따라서 명령어 길이가 조금 달라지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레지스터 방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이 방식은 특정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기준 주소가 되고 거기서부터 플러 마이너스로 변이값 요게 이제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요 명령어 포맷 안에 들어있는 어드레스 명령어 포맷 안에 들어있는 어드레스 값 요건 레지스터들이죠.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됐든 뭐 인덱스 레지스터가 됐든 아니면 베이스 레지스터가 됐든 아니면 뭐 또 다른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변이 방식 같은 경우는 명령어에 포함된 변이 이건 A예요. 여기 요 A 예. 계속 이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효 주소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베이스 방식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 해당이 되고요. 상대 방식, 렐러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변이 값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더해서 다음 주소를 사용하는 그와 같은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티엄 계열의 명령어 형식의 각각 필드들을 좀 보면 맨 처음에 OP 코드가 있어요. 요거는 길이가 다르죠. 1바이트일 수도 있고 2바이트일 수도 있고 길이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ALU의 연산을 뭘 시킬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한 게 있죠. 모드 RM 요거는 주소 지정 방식을 가리켜요. 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드라는 거에 2비트를 그 다음에 레지스터 OP 코드를 3비트를 그 다음에 RM 요건 레지스터 파일인지 메모리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요게 3비트. 그래서 요 모드는 그 뒤에 요 RM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 2비트, 여기 3비트니까 5비트가 되죠. 더하면. 그래서 총 32가지 교과서에 보시면 8가지 레지스터 방식과 24가지 인덱스 방식의 주소 지정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32가지의 어드레싱 방식을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 레지스터 아니면 OP의 코드는 실은 레지스터 번호를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요 모드하고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주소 지정 방식을 또 변경하는 형태. 그러니까 32개보다 더 많이 어드레스 지정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IB. 요거는 요 앞에 모드 RM 필드하고 결합해서 주소 지정 방식을 완성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변이값. 그 다음에 요건 immediate 값. 요거는 즉시 값. 상수를 표현할 때 쓴다라고 그랬죠. 근데 요것도 보면 없을 수도 있고 최대 4바이트까지 즉 32비트까지 길이를 갖게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길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SIB 안에는 인덱스 레지스터도 포함되어 있고 베이스 레지스터 값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인덱스를 543 3비트를 썼죠. 그럼 인덱스 레지스터가 몇 개예요? 8개란 얘기죠. 0번부터 7번까지. 베이스 레지스터는 몇 개입니까? 이것도 3비트를 썼으니까 0부터 7까지 8개의 베이스 레지스터. 이것들을 다 결합을 해가지고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프로세서들이죠. 자, 그 다음에 PDP 봤고요. 그 다음에 인텔 펜티엄 봤고요. 지금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아트메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요건 조금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프로세서예요. 실은 만드는 쪽 입장에서는.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연산의 기본 단위는 8비트예요. 근데 명령어의 길이는 16비트를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리스크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조금 더 특징이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명령어들, 로드나 스토어 같은 경우들은 32비트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원래는 8비트로 만들었어요. 801처럼. 그래서 8비트는 실은 명령어도, 그 다음에 메모리의 주소도 뭐 모두 다 8비트로 쓰는 거죠. 데이터도. 원래 기본적으로 몇 비트 컴퓨터입니다라고 하면 명령어, 주소, 데이터들을 다 똑같은 비트수로 묶어줘요. 근데 요 아트메가 같은 경우는 실은 8비트 프로세서에서 16비트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어는 8비트를 쓰고 싶었는데 데이터들을 8비트를 쓰니까, 근데 리스크라고 해도 OP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1, R2, R3 세 개의 주소를 포함하는 형태로 명령어를 만들고 싶으니까 8비트 안에 이 정보들을 다 우겨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생각이 그러면 명령어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메모리를 어드레싱 할 때 16비트를 하나의 명령어라고 보고 가져오자. 즉 명령어를 16비트 길이로 만들자. 그러면 넉넉하게 OP 코드, 그 다음에 레지스터 주소 3개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명령어는 데이터는 8비트로 연산을 하지만 명령어는 16비트로 연산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명령어들은 메모리도 큰 메모리를 액세스하고 싶어요. 큰 메모리를 액세스하려면 요 어드레스 필드를 길게 줘야 되죠. 16비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6비트 안에 OP 코드 좀 쓰고, 그죠? 어드레스를 쓰려고 하니까 이거 많이 있어봐야 10비트 조금 넘겠죠. 그러니까 킬로바이트 정도의 메모리밖에 어드레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얘는 아예 쫙 늘려서 32비트로 써서 OP 코드는 요만큼으로 하고 어드레스는 이렇게 길게 씁시다 라고 하니까 킬로를 넘어서 어떻게 메가 단위까지 수백 메가까지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8비트 컴퓨터의 모양을 따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형태로 동작을 하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연산 코드의 비트 수가 명령어마다 달라요. 그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퍼랜드의 위치도 유동적입니다. 즉 명령어 포맷 자체가 이게 OP 코드 딱 몇 비트, 레지스터 딱 몇 비트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으면 디코더가 되게 편해요. 해석을 하는 게 디코더라고 그랬죠. 비트 수마다 각각 받아가지고 요 앞에 몇 비트는 ALU한테 띄워주고 요거 2개는 레지스터 파일에다가 주고 요거 2개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주소는 그것도 레지스터한테 주지만 이때는 라이트 신호, 쓰기 신호를 주는 거죠. 결과값을 쓰는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비트마다 딱 길이가 정해져 있으면 디코더 입장에서는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비트 수만 읽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좀 복잡합니다. 어떤 명령어인지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디코더를 조금 복잡하게 설계해서 OP 코드를 한번 먼저 디코딩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 따져주는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2-35 121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add rd rr 요거는 데스티네이션이고 목적지 주소죠. 요거는 그냥 레지스터겠네요. 그래서 소스하고 rd하고 저장되어 있는 값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해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다가 집어넣어줘. 그 다음에 arithmetic shift register예요. rd 레지스터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을 arithmetic 산술적인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right죠. 오른쪽 shift를 수행해줘. 그 다음에 점프 K 무조건 K 번지로 좀 옮겨갈래? 그 다음에 BRVSK 요건 브랜치예요. 분기를 한번 해봐. 만약에 요 V NZCV라고 그랬죠. 네거티브, 제로, 캐리,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가 발생되었다면 V 플래그가 세트가 돼 있을 텐데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발생되었다면 그래서 V 플래그가 세트가 되었다면 K 번지로 옮겨줘. 그 다음에 요거는 로드 RDK K 번지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 값을 RD에 써줘. 뭐 요와 같은 명령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이 그림 2-35에 있는 것처럼 add rdr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특정한 값이 각각의 필드들한테 적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건 뒤에 주소가 될 거고 요건 아래 주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OP 코드가 되는 여기까지가 OP 코드가 되겠네요. 그죠? 요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각각 명령어들마다 요 필드들이 쓰이는 값들이 그냥 뭐 0, 1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미리 설계자가 지정된 값을 여기다가 쓴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령어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5개의 명령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떤 명령어 2개의 명령어들은 실은 16비트로 그다음 여기 이제 요것도네요. 요것도 16비트로 하지만 요거 세 번째, 다섯 번째 것들은 16비트로 다 쓸 수가 없죠. OP 코드들도 더 길고 그죠? 길고 그 다음에 K값 그죠? 이것도 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은 조금 더 긴 32비트 형태의 메모리를 어드레싱하는 명령어들은 길이를 길게 가져간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휴대폰에 태블릿에 보통 많이 사용되는 프로세서가 ARM 프로세서인데요. 요거는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을 줄여서 우리가 A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트메가가 아트메가도 리스크 계열인데요. 8비트 프로세서인데 반해서 요 ARM은 32비트 리스크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한 번에 32비트씩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용 프로세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에는 다 ARM 계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 필드가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든 명령어들은 ARM 프로세서의 명령어 특징 중에 하나가 분기 명령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분기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아예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OP 코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명령이 어떤 종류인지 그죠? 근데 여기는 ARM 계열은 분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분기를 언제 할 건지. 그 다음에 OP 코드가 들어가고 오퍼랜드가 들어가요.
여기가 오퍼랜드가 되겠죠. 모양이 좀 특이하죠. 조건 플래그는 똑같이 4개 씁니다. NZCV. 음수거나 네거티브, 0이거나 제로, 캐리가 발생했거나 C,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됐거나 뭐 유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레지스터 필드들은 RN, RD, RS 뭐 유화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P, U, W 요게 바로 주소 지정을 뭘로 할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3비트를 쓰니까 8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 비트라는 필드를 1비트짜리 필드를 따로 둬요. 그거는 연산을 비트 와이즈로 할 건지 바이트 와이즈로 할 건지. 자, 바이트 와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산술 연산에서 많이 써요. 요거는 5 더하기 8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요게 한 바이트씩이니까 바이트 단위로 해서 13이 되는 거죠. 뭐 이제 이진수로 써도 0101 더하기 1000 해서 그냥 이걸 이수하고 더해서 110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비트와이즈는 좀 달라요. 요건 뭐냐면은요, 논리 연산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0011 and 110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숫자처럼 3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요 비트 단위로 같은 자리에 있는 비트들끼리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1하고 0하고 AND 연산하면 뭐예요? 0. 또 1하고 0하고 0. 0하고 1하고 해도 0이죠. 0하고 1하고 AND 해도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자릿수에 맞춰서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거를 비트와이즈 혹은 연산의 처리 단위가 그 비트입니다. 연산의 처리 단위가 바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이트 와이즈라고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워드 와이즈가 되겠죠. 원 워드씩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죠? 원 워드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요 비트와이즈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2-36에 보시면 암 프로세서의 명령어 형식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유저 매뉴얼을 보시면 요런 표가 맨 처음에 좀 보이고, 그다음에 명령어별로 각각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명령어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 프로세서도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 가면 새로 다시 배우게 되긴 합니다. 실은 가장 많이 쓰는 프로세서고, 그래가지고 따로 아예 한 학기 교과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SOC하고 암하고 두 개를 같이 배우게 되는데요. 실은 요즘 많이 사용되는 전 세계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 사용되는 인베디드 프로세서의 한 50%에서 70% 정도를 사용하는 프로세서니까 요즘 되게 핫한 프로세서들 중에 하나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